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북송의 천재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금체라는 자신의 서체를 만들어낼 정도로 탁월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림 실력도 너무나도 출중해 중국 미술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낸 사람이기도 했으며 중국 미술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되었죠. 허나 크나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바로 송나라의 황제였던 것입니다. 예술적으로는 뛰어나긴 했지만 예술과 사치, 향락에만 빠져 결국엔 나라를 말아먹고 자신과 가족들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려 중국 암군 중 탑 10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송나라의 휘종입니다. 그는 송나라 6대 황제 신종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가 황자 시절에는 고모였던 촉국공주의 집에서 살았는데요. 그는 촉국공주의 남편이자 휘종의 고모부이던 왕선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왕선은 다방면에서 뛰어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요. 한번 읽은 것은 모두 기억할 정도로 천재였고 문학적, 예술적 기질 또한 뛰어난 사람이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다 좋았는데 왕선의 큰 단점은 사치스러웠으며 여자에 환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첩을 거느렸고 춤추는 무기까지 집에 둘 정도로 여색을 탐했죠. 그런 고모부의 모든 것을 담고 싶었던 어린 시절 휘종은 왕선의 행동을 따라하고 심지어는 배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왕선은 당시 가장 유명한 기방으로 그를 데리고 가 몸소 침대 위에서 여러 스킬들을 보여주고 난 뒤 해보라고 시키기도 했으며 주색 잡기 등 온갖 십구금스러운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죠. 이에 어린 나이에 휘종도 홍등가를 전전하며 공부보다는 여자들과 놀고 술 먹고 서예를 하거나 그림 그리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방탕한 10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100년 2월 의붓형이었던 철종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서는 다음 황제로 누구를 옹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죠. 휘종은 신종의 11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황희계승과는 거리가 멀었기도 했고 공부는 제쳐두고 너무 노는 것만 좋아하던 휘종이기에 여러 신하들은 그가 황제가 되는 걸 반대하고 나섰으며 다른 황자들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태우는 평소 그를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황제로 그를 찍었고 그렇게 황제로 즉위하게 된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여자에 푹 빠져 살던 휘종은 황제가 되기 이전부터 수많은 자식을 낳았는데요. 황제가 된 이후에도 재벌없게 못 준다고 100명이 넘는 후궁을 두어 밤낮으로 뜨밤을 보낸 결과 황제와 태상왕으로 있는 동안 총 65명의 자식을 낳았고 훗날 포로 생활을 할 때 14명의 자식을 낳아 총 그의 자식만 7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죠. 어쨌든 휘종이 19살의 나이에 황제로 즉위한 당시엔 신법당과 구법당 이 두 당파의 권력 다툼이 치열하던 시기였는데요. 수렴청정을 한 상태우는 구법당의 한충원과 신법당의 증포를 재상으로 두고 무난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상태우가 사망하자 조정은 혼란에 빠져버리기 시작하죠. 평소 그림 그리기와 회화첩 보는 걸 즐겨했던 휘종은 항주까지 가서 회화첩을 공수해오던 환관 동관을 총애했는데요. 그런 동관 옆에서 그의 비위를 맞추며 무척이나 잘 보이려고 애쓰던 채경이란 사람이 동관과 휘종의 후궁 유씨의 도움으로 조정 중심으로 진출하면서 파격 승진을 거듭하게 되었고 어느새 재상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비위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은 구법이든 신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숙청해버렸습니다. 그런 채경이 마음에 들었던 휘종은 모든 정치를 그에게 맡긴 뒤 제대로 취미활동에 몰입하기 시작하는데요. 확실히 휘종은 예술가로서의 자질은 탁월했던 인물이라서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인 수금체를 만들었으며 그림도 당시 화원 뺨치게 너무 잘 그렸다고 하죠. 그는 서화원을 설치해 국내에서 화가를 양성하기도 했고 예술 강좌도 열었으며 제야의 숨은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등 예술과 취미활동에 있어서는 돈도 아끼지 않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당시 보기 힘들었던 동물들이나 식물들, 꽃들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문제는 동식물원을 만들 때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에 일을 시키고 심지어 돈도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거기다가 기석 수집과 골동품 수집에 돈을 마구마구 써대기 시작했죠. 또한 명금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전국의 진귀한 미술품이나 예술품 등을 사다 모았습니다. 신종, 철종 때의 국가 재정을 문제없을 정도로 올려놓았었는데 휘종이 예술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사치를 부리며 시원하게 써제낀 것이죠. 국고는 금세 바닥을 보이게 되었고 그러자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는데요. 토지를 측량하면서 원래보다 작게 측량해 나머지 남는 땅을 나라 땅으로 만들어버렸죠. 또한 땅 문서가 없거나 매매계약서가 애매한 토지도 몰수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나라에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버린 것이죠. 이런 조정의 악행에 견딜 수 없었던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송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수호지에 나오는 모델이 된 사람이죠.
거기다가 박나비라는 사람도 난을 일으켰는데 규모가 너무나도 거대해져 한 개의 나라를 세울 정도가 되자 결국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토벌했고 비록 반란을 진압하긴 했지만 송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115년 여진족의 완한 아골타가 금나라를 건국하고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를 박살내기 시작했죠. 당시 휘종은 요나라의 공물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 일을 기회로 삼아 요나라를 함께 멸망시키면 요나라에 바치던 공물을 금나라에 바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요나라를 멸망시킨 뒤 연운 16주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금나라가 먹는 걸로 제의를 하니 전혀 손해볼 것이 없었던 금나라는 이를 수락하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두 나라가 요나라 정벌을 위해 군대를 출진시켰지만 오랜 기간 휘종의 폭정에 더하여 박납의 난을 진압할 때 국력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금나라가 요나라 전체를 먹을 때까지 송나라에서는 단 한 개의 성도 함락시키지 못했죠. 그렇게 송나라에 주기로 한 연운 16주까지 금나라가 모두 먹어버린 것입니다. 1125년 송나라는 연운 16주의 일부는 받는데 성공하였지만 휘종은 겁없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금나라가 점령한 나머지 요나라 땅을 빼앗기로 계획했고 요나라 황제에게 금나라가 점령한 10개의 주를 같이 협공해 탈환하자고 밀서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바로 금나라에 바치기로 했던 공물은 전혀 바치지 않았고 밀서를 보낸 사실이 결국 금나라 태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에 극대노한 금태종이 군사를 이끌고 송나라를 침공하자 깜짝 놀란 휘종은 아들 흥종에게 황위를 양해하고 재빨리 자신은 동관, 채경 등을 데리고 그나마 안전했던 장강 이남의 남쪽으로 도망쳐 도교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황위를 물려받아버린 흥종도 역시 도망을 치려다가 금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제안했고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와 비단의 말까지 금나라에 주는 조건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었죠. 금나라 군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아들에게 황위를 넘기고 자신은 태상왕이 되어 장강 이남으로 내뺐던 것인데 결국 흥종은 휘종을 다시 개봉으로 불러들였고 그렇게 다시 휘종은 개봉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린 휘종은 개봉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펑펑 쓰며 좋아하던 취미 활동들을 했고 휘황찬란한 연애를 즐기기도 했으며 수많은 여자들과 얽히고 설켜 놀아나는 등 평상시처럼 망나니 같은 생활을 이어나갔죠. 어쨌든 금군이 물러나자마자 주전파 신료들은 갑자기 금나라와의 강화를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막 황제가 된 흥종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또다시 금나라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나라는 다시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로 침공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도교에 심취해 있던 휘종 앞에 육갑도사 곽경이란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돌을 수련하여 득도하는 경지에 이르렀고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산을 옮기며 바다를 뒤집어버리는 술법을 익혔으니 10만의 금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일주일만 주시면 그들을 물리쳐보겠다고 휘종에게 말했죠. 그의 그 말을 들은 휘종은 굉장히 반가워하며 그를 수도 개봉의 수비 책임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낼 천단을 만들고 어린 남녀 아이들 24명을 선발해 촛불을 들게 한 뒤 출생일시가 같은 육갑 신병 7777명을 선발해 모두 똑같은 흰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부적을 붙이고 비단과 각종 제물들을 제단에 올린 다음 하루 3번씩 향을 피워 하늘의 금군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이 의식을 7일 동안 계속하면 금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자 그를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휘종은 금나라 군대가 코앞에까지 들이닥쳤는데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사를 지낸 지 7일째가 되었고 곽경은 성문을 활짝 열어 7777명의 육갑 신병을 출병시켰는데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금군은 순식간에 신병을 쓸어버렸으며 군사들이 밀물처럼 성내로 밀고 들어와 송나라의 수도 개봉은 손쉽게 함락되어 버렸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곽경은 어느새 도망치고 그곳에 없었습니다. 결국 1126년 금군은 순식간에 송나라의 수도 개봉을 함락시켰고 그렇게 휘종과 흥종은 함께 금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황후, 후궁들, 황자, 황녀 그리고 여러 황족들과 어마어마한 양의 금은 보화와 재물들, 그림, 서책 등 예술품들도 전리품으로 금나라로 가져갔죠.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점은 휘종은 금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주제에 기생 이사사와 함께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인데 정신 못 차리고 기생을 찾는 거 보면 진짜 답도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죠. 어쨌든 이때부터 송나라 황족들은 처참할 정도로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가는 도중 한 백성이 휘종에게 술과 고기를 올리자 호송하던 금나라 대장이 그 술과 고기를 땅에 버린 다음 강제로 주워 먹게 하기도 했고 또 다른 금나라 대장은 군대가 어딘가에 머물 때 술을 마셨는데 흥종의 황후를 불러와 옆에서 술시중을 들라고도 했습니다. 휘종의 후궁들이나 수많은 황족들은 굉장히 비참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많은 수의 공주들은 먼 길을 끌려가다 지쳐 쓰러져 죽기도 했죠. 게다가 휘종의 후궁들은 150여 명에 달했는데 운이 좋은 경우에는 금태종이나 금이종 아니면 금나라 황족들 또는 장군들의 첩이 되었고
첩이 되지 못한 후궁들과 황족 여성들은 처녀, 유부녀 할 거 없이 모조리 세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세의원은 바로 금나라 병사들이 사용하던 일종의 매춘굴이었는데요. 송나라 황족 및 후궁들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금나라 병사들을 상대했어야 했죠. 첩이 된 경우에도 세의원에 보내진 것보단 그나마 나았다는 것이지 좋은 대우는 받지 못했습니다. 첩이 된 여인들은 모시던 남자가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넘겨줘 또다시 첩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렇게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의 첩이 되어 평생을 놀이개 마냥 휘둘리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금태종은 도교에 심취해 국정을 소홀히 했다며 휘종을 정신이 혼미한 자라는 뜻의 혼덕공, 그리고 hum종은 정신의 혼미함이 중한 자라는 뜻의 중혼우라는 치욕스러운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휘종이 더 최악의 암군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의 부인들과 딸들이 이런 모욕을 받고 금나라 병사들의 놀이개가 되었을 때도 화내거나 용서를 빌기는커녕 초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이 정성스레 모은 예술품들과 그림들을 빼앗기고 훼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하죠. 또한 금태종은 휘종의 딸들을 첩으로 삼아 아이까지 낳았는데요. 금태종은 휘종에게 너의 딸이 나의 아이를 낳았으니 너에게도 옷 2벌을 보내주겠다 라는 내용의 서신과 옷 2벌을 보내줬는데, 휘종은 저같이 쓸모없는 놈과는 달리 제 딸들이 폐하께 도움이 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많이 생산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휘종과 hum종 두 황제는 1128년 평민으로 강등된 후 어느 정도의 땅을 하사받아 밭을 개간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휘종은 1135년 4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hum종도 26년을 더 살다가 1161년 5월 사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쪽으로 도망을 쳤던 hum종의 동생 고종이 현재 항저우 지역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남송을 건국했습니다. 남송은 금나라와 화이하고 중국의 남부 지역을 지배했지만 1234년 몽골에 의해 금나라가 멸망하고 1279년 해산전투에 패배하여 152년 만에 남송도 멸망했죠. 고종은 오랜 기간 금과의 협상 끝에 휘종의 유해를 송환받아 영우릉에 묻었는데요. 훗날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에 의해 파괴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송휘종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암군으로 손에 꼽히고 있는데요. 왕이나 황제가 공부 외에 딴짓 좀 하려 하면 신하들은 송나라 휘종처럼 될 거냐고 난리쳤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휘종은 예술가적 기질이 워낙 타고났었기 때문에 국내의 도화원에도 엄청난 지원을 해주었고 능력 있는 미술가 발굴에도 힘썼으며, 휘종 자신도 서예나 그림 등 여러 예술가로서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냈기에 휘종 시기의 중국 미술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덕분에 송나라 때 그림이나 서예 등 많은 걸작들이 탄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업적은 딱 이거밖에 없고 황제로서는 취미활동만 해대고 사치를 일삼는 암군일 뿐이었습니다. 적재적소에 훌륭한 신하들만 끼워넣고 적당히 정치도 하면서 취미활동까지 했으면 중국 역사상 최고로 훌륭한 성군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술적인 업적을 많이 남기기도 했지만 북송과 남송이 갈리고 북송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암군 송나라 휘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항저우시에는 악비의 무덤인 아광묘가 있습니다. 악비는 중국 남송시대의 명장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급으로 중국인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 때 적의 흉탄에 맞아 전사하셨지만, 이 악비는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한 명의 인물로 인해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마는데요. 아광묘에 가면 악비의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또 다른 동상을 볼 수 있는데, 그 동상 인물들 중 한 명이 악비를 죽인 인물이자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죠. 오늘은 구국의 영웅 악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남송의 재상이자 매국노 진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해는 1090년 현재 난징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25살의 나이로 과거에 합격해 그 이후로는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죠. 그러던 중 1115년 금나라가 건국이 되고 금나라가 요나라를 박살내기 시작하자 송휘종은 금나라로 사신을 보내 요나라에 바치던 공물을 금나라에 바치겠다고 하며 요나라를 협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라는 송과 금의 협공으로 멸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라를 박살내고 나자 송휘종은 금나라에 주기로 했던 땅과 곡물 등 모든 조건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입을 싹 닦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송휘종은 곧바로 요나라의 패잔병들을 모아 금나라까지 공격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금나라는 북송을 침공했죠. 이에 발등에 불 떨어진 북송은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해는 금나라와 화친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진해의 주장은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자는 주장이 아니라 금나라가 요구한 북방 영토 3진 중 한 진만 내주고 시간을 끌다가 송나라의 방위를 굳건히 한 다음에 그때 금나라와 싸울 건지 화친할 건지를 정하자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이미 주절론을 선택한 송휘종은 진해의 화친 주장을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송나라는 금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심지어 곽경이라는 사이비 도사에게 속아 육갑신병이라는 병사들만 믿고 있다가 아주 아작이 나버렸고
1127년 송휘종과 흠종은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무튼 이때 송나라의 많은 신하들도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때 진해 역시 금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던 중 금나라가 화북 지역 통치를 위해 허수아비 국가인 초나라를 세워 송나라 재상이던 장방창을 허수아비 황제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금태종은 포로로 잡혀있던 송나라의 황족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장방창의 초나라 황제 등극에 지지하는 서명을 강요했죠. 이에 다들 억지로 서명을 했는데 유일하게 진해만이 황성은 오직 송의 조씨뿐입니다 라고 외치며 지지 서명을 거절했고 초나라 건국에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진해의 이런 태도에 분노한 금태종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금나라 대신들이 황제를 말리자 진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금태종 앞에서 모두가 죽을까 겁이 나 있던 상황에 대놓고 이런 걸 보면 진해의 배짱도 정말 대단한데요. 이를 눈여겨본 완한창은 그를 자신의 참모로 썼지만 1130년이 되던 해 완한창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는 휘종의 아들이 세운 남송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송의 황제 고종은 처음에는 진해를 금나라의 첩자로 의심했지만 진해가 주화론을 주장하면서 악비와 같은 주전파 군벌들을 견제하자 고종은 진해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 바로 예부상서로 임명한 뒤 얼마 안가 진해를 재상에까지 임명하게 되었죠. 이후 남송과 금나라 사이에서는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국경을 어디로 할 것인지와 금과 남송의 지위를 어떻게 할지가 화친의 주된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남송 내부에서는 주전파와 주화파로 분열되어 진해는 주화파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주전파는 악비가 이끌게 되었죠. 악비는 정강의 변 당시 고종과 함께 남쪽으로 피신했었는데요. 수차례 남송을 침공해오던 금나라 군대를 잘 막아내며 태산을 흔드는 건 쉽지만 악비의 군사를 흔드는 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송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악비는 강하게 금나라를 치고 올라가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자고 주장했고 이에 진해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악비의 용병술은 너무나 뛰어나 매번 승전보를 가져다 주었고 그가 그러면 그럴수록 진해는 그를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강의 변이 있기 전에도 진해는 일단은 화친을 하고 나중에 힘을 기른 후에 공격을 하던 말던 하자라는 주장이었고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산 경험도 있으니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또다시 금나라를 건드렸다가는 남송마저 불바다가 될 것이라 여긴 진해도 강력하게 화친을 주장했죠. 악비는 고종에게 금나라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친을 하면 금나라의 종이 될 것이라면서 금나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해에게도 한마디 했는데요. 바로 재상이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면 훗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해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 할 수 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고종의 아버지이던 휘종이 금나라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나라는 화친이 성사되면 휘종의 시신을 주겠다 했고 이에 주화파와 고종 모두 휘종의 시신을 남송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하면서 막대한 거금을 공물로 바치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게 되었죠. 그리고 고종은 휘종과 황후의 시신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친을 맺고 나서 1년 후인 1140년 5월 금나라는 약속을 깨고 올추를 대장으로 삼아 남송으로 쳐들어왔는데요. 이를 막아선 건 송나라의 명장 악비였죠. 연전 연패를 거듭하던 올출은 진해에게 화친을 원한다면 악비를 죽이라는 밀서를 보냈고 예전부터 악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진해는 결국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진해는 즉시 악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묵기설과 장준 등에게 그를 탄핵하는 상소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악비와 반대 세력이던 수많은 신하들에게도 그를 모함하게 했죠. 그리고 1141년에 진해는 기습적으로 군제 재편을 하면서 당시 군벌들의 지휘권을 모두 박탈해버렸으며 모든 병사들은 중앙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 남송의 황제이던 고종도 진해의 편을 들어주고 있던 터라 악비를 허구한 날 소환했고 결국 악비는 양자였던 아군과 최측근 부하 장원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악비와 자식들까지 극심한 고문까지 받게 되는데요. 악비가 끝까지 버티며 거짓 고변을 하지 않자 진해는 악비에 대한 처결을 어떻게 하나 고심하던 차에 부인이던 왕씨가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냥 죽이라고 조언했고 1141년 1월 결국 송나라의 명장이자 영웅 악비는 39살의 나이로 살해당하고 말았죠. 그가 죽기 전 또 다른 남성의 명장이던 한세충이 진해를 찾아와 악비가 죽을 이유를 대라며 따졌는데 진해는 그에게 막수요라는 세 글자로 답했다고 하죠.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던 한세충은 고작 그 세 글자로 천하가 납득하겠냐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악비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세충은 모든 관직을 버리고 서호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진해는 악비가 죽기 전날 그를 찾아가
그대는 죽음으로써 충신으로 기록될 것이고 나는 희대의 간신으로 기록될 것이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승자는 나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주전파들을 싸그리 숙청해버린 진해는 다음 해인 1142년에 드디어 금나라와의 화친을 진행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화친의 조건은 남송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했었습니다. 화친 조건으로 황하강 이북의 땅을 금나라에 모조리 갖다 바쳤고 매년 25만 냥의 은과 25만 필의 비단을 곡물로 바쳤어야 했으며 남송의 황제가 금의 황제에게 신하로서의 예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이 때문에 이후로 진해는 내국노라는 수식어를 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친을 맺고 난 이후에도 진해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끊임이 없었죠. 그러나 진해는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모조리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떨치던 진해도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입궐하는 진해를 죽이려고 한 자객이 그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빗맞고 말았고 진해는 놀란 말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을 호위하는 무사들을 10명이나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155년이 되자 그는 66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진해가 죽은 날 고종은 짐은 오늘부터 신발 속에 칼을 감추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황제였던 고종이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진해의 권세는 무서울 만큼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해가 죽고 나서 고작 2달 후에 그의 친인척들이 모조리 숙청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고종은 악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과 동시에 악왕으로 추봉했습니다. 진해도 죽고 나서 신왕으로 추증되었지만 1206년 영종이 황제였을 때 왕작이 추탈되었고 시호도 유추로 바꿨다가 다시 유한으로 고쳤다고 하죠. 여기서 유는 그르치다와 속이다라는 뜻이고 추는 추하다는 뜻이며 하는 사납다, 원한을 품다라는 뜻으로 그에 바뀐 시호 2개 다 완전 나쁜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나라 때 어떤 사람이 진해와 부인 왕씨 그리고 묵기설과 장준이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는 동상을 만들어 악비 묘 앞에 놓고 죄를 빌게 했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그들은 악비의 묘 앞에 꿇어 앉아서 전시되고 있죠. 중국인들은 이 동상들에 침을 뱉고 발로 차기도 했지만 하도 침을 많이 뱉다 보니 이제 침 뱉지 말라는 안내판을 설치해 뒀다고 하죠. 그리고 이 진해와 왕씨의 동상은 훼손이 심해 약 800여 년 동안 12번이나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이름에 회자를 쓰지 않는다고 하죠. 또한 중국인들 사이에는 진해를 미워하는 감정이 드러나는 속담도 있는데요. 진해도 친구 셋은 있다와 칼을 1000번 맞을지언정 진해와 사귀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자주 먹는 음식인 요우티아오는 진해를 미워하던 어떤 사람이 밀가루 반죽으로 진해 부부의 인형을 만들고 때린 다음 기름에 넣고 튀겨 먹었던 것에서 유래한다고 하죠. 그만큼 진해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버렸는데요. 금나라에 비해 군사력이 현저히 약하던 남송에게는 화친을 맺는 것이 당시 상황으로선 어쩔 수 없었던 처세였던 것인데 점점 영웅시된 악비를 숙청한 행위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는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다른 소수민족들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공정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송을 정복한 금나라 역시 중국의 역사라고 선전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지금까지의 평가와는 반대로 악비는 평가절하되었으며 진해는 국가를 전쟁의 화마에서 구해낸 인물로 재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중국인들에 대한 평가는 예전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악왕묘 앞 진해와 부인왕 씨의 동상도 그대로 있죠. 중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진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 저희 채널에서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진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진해가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남송 최고의 명장이자 구국의 영웅 악비를 죽여서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이 악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비는 1103년 하남성 상주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가 태어날 때 큰 새가 지붕 위에 앉았던 걸 범상치 않게 여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황하가 범람하는 바람에 그의 고향 마을이 잠겨버리면서 아버지가 홍수에 휘말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야사에 따르면 다행스럽게도 그의 어머니인 요씨는 악비를 품에 안은 채로 커다란 바구니를 타고 있었던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악비는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며 굉장히 용맹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창술과 검술의 달인이던 진광으로부터 무예를 배웠고 최고의 명궁으로 일컬어지던 주동에게 궁수를 배워 뛰어난 활 솜씨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학문과 병법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손자병법을 읽었을 정도로 학문에도 정진해 어릴 적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자신이 최고의 명장이 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악비는 19세가 되던 해에 의용군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금나라와의 질긴 악연이 시작되었죠. 어느 날 악비는 기병 100여 명을 거느리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갑자기 금나라군이 나타난 것이죠. 심지어 자신들의 병력은 100여 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나라군은 얼핏 봐도 자신들보다 병사가 많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쫄아버린 병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악비는 그들에게 당황하지 마라. 적은 우리의 병력이 얼마인지 모른다. 놈들이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금나라군 한가운데로 돌진해 적장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에 기세가 등등해진 병사들도 금나라군을 공격하자 기겁한 적들은 혼비백산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악비의 용맹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때쯤 악비에 대한 재미있는 야사가 있는데요. 악비는 종택의 부하가 되어 계속해서 금나라 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가 어느 날 종택이 병에 걸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의 통솔을 맡은 장군은 두충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는 종택과 달리 금나라와 싸우려 들지 않자 악비는 그대로 군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악비의 어머니 요시는 그에게 다시 군으로 돌아가라며 혼을 내면서 악비의 등에 진충보국이라는 네 글자를 새겨주었고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며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말했죠. 그렇게 악비는 어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군으로 돌아가 금나라와의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126년 금나라 군이 화북 지방을 침공하자 그들과 맞서 싸우던 악비는 도저히 병력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송나라의 수도 개봉에 함락되고 말았죠. 그렇게 정강의 변사건이 일어나 송휘종과 흥종이 금나라로 끌려가고 고종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때 악비도 고종을 따라 남쪽으로 떠났는데요. 훗날 그는 우한과 양양을 거점으로 하면서 호북성 일대를 영유하는 군벌이 되었죠. 악비는 백성들에게 평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가 이끄는 군대는 악가군이라고 불렸죠. 악가군은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했는데요. 그들은 행군 도중 마을을 지나다 야영을 해야 할 때면 백성들의 집을 빼앗아 그곳에서 자지 않고 길가에서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병사들에게 집에 들어와 쉬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죠.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이 집 나무를 뜯어 불을 피우지 않으며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악가군의 규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비와 악가군이 자신의 마을 앞을 지나갈 때면 백성들이 서로 술과 고기를 바쳤다고도 하죠. 악가군은 전투에서도 얼마나 강했는지 매번 승리를 가져갔으며 금나라 병사들은 악가군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금나라 군은 태산을 흔드는 건 쉽지만 악비의 군사들을 흔드는 건 어렵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남하하는 금나라 군대를 한세충, 장준, 유광세 등의 군벌들과 협력하여 그들을 막아낸 결과 회하 이남으로는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금나라 철기군을 계속해서 격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종과 남쪽으로 피신한 악비는 고작 31살의 나이에 청원군 절도사가 되었으며 2년 후에는 선무부사 그리고 1년 후에는 선무사로 임명되었고 계속해서 금나라와의 전투를 치르며 그들에게 빼앗긴 장강과 회하 사이에 위치한 중원 지역의 일부를 다시 수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남송의 황제가 된 고종에게 강하게 북벌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북진하여 금나라에게 빼앗긴 모든 영토를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금나라와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재상 진해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진해는 고종에게 일단 금나라와 화친을 하고 힘을 기른 뒤 훗날을 도모하자고 주장하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금나라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면 남송 역시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죠. 이에 악비는 금나라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친을 하면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며 진해와 고종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진해에게는 재상이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면 훗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며 역정을 냈죠. 그렇게 악비가 대표인 주전파와 진해가 대표인 주합파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종의 아버지이던 휘종이 1135년 6월 금나라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종은 아버지 휘종의 시신과 함께 금나라에 잡혀있던 자신의 어머니 위연비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에 금나라는 막대한 거금과 공물을 바치고 다른 여러 악조건을 받아들이는 강화조약을 맺어야만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고종은 남송을 세우고 나서 처음에는 금나라를 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주전파였던 이강을 재상에 앉혔었는데요. 결국 그러한 준비들이 금나라를 자극하게 되었고 이에 남송으로 침공해 들어온 금나라 군대를 피해 처절하게 도망을 다녔던 기억이 있는 고종은 아버지의 시신도 받아 장례도 치러야 하고 어머니도 보고 싶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보다 화친을 맺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주전파 재상이던 이강을 파직시켰고 금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 이강이 금나라 군대를 대비해 구축했던 여러 진지들을 스스로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이런 고종의 노력 덕분인지 1139년에 남송과 금나라는 강화조약을 맺게 되었죠. 그러자 남송은 스스로를 금나라의 신하로 칭해야 했고 금나라에 막대한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후인 1140년 10월 금나라 내부의 화친파가 반대파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리면서 화해 협정을 깨고 올추를 대장으로 삼아 다시 남송 침공을 시작했죠. 이를 막아선 건 다름 아닌 악비를 비롯한 한세충, 유기 등 남송의 명장들이었습니다. 올출은 남송의 군대 중 비교적 약한 장준의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었을 뿐 연전연패를 거듭하죠. 악비는 부장들에게 적군의 진로를 틀어막는 한편 하동과 하북의 의병들에게는 적군의 후방을 기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가 이끄는 팔자군은 올출의 군대를 격퇴했으며 악가군은 언성과 영창에서 금군을 작살내버렸죠. 이에 오히려 금나라 군대가 밀리기 시작해 영창, 진주, 정주, 낙양 등을 다시 수복할 수 있었으며 계속 승전보를 올리면서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주선진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각지의 의병들은 기뻐하며 악비의 군대에 속속 합류했고 백성들은 수레로 식량들을 운반해왔으며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며 악비의 군대를 환영했죠. 이에 기세등등해진 악비는 흥분하며 부하들에게 온 힘을 다해 적을 쳐부수고 금나라의 수도 황룡부까지 진격하면 승전을 축하하며 곧 삐뚤어지게 술 한잔 거하게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를 다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던 금나라의 대장 올출은 퇴각을 하려고 했지만 부하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로부터 간신히 조정에서 전행을 일삼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장군도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곧 송나라 내부에 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올출은 즉시 진해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당신이 화친을 원한다면 악비를 죽여라. 악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에 예전부터 그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진해는 결국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주화파 인물들과 악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조정 대신들은 그를 온갖 죄목을 갖다 붙여 모함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당시 고종의 마음도 진해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참 기세가 좋던 악비를 조정으로 불러들여 버렸고 나머지 군벌들도 철군을 명했습니다. 그렇게 악비가 돌아오는 길에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1141년이 되자 조정에서는 군제 개편을 명목으로 악비와 한세충, 유기, 그리고 양기중 등 군벌들의 병권을 박탈하고 모든 병사들을 중앙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진해는 악비를 죽일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그의 부하였던 장언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했고 이 일에는 악비의 아들 아군까지 연루되어 있다고 모함을 해 그들을 잡아들였고 지독한 고문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안가 악비마저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도 높은 고문을 가해도 악비는 반역을 꾀했다는 거짓 고변을 하지 않고 버텼고 그에게 붙은 죄목들도 증거가 전혀 없다 보니 진해는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진해의 아내이던 왕씨가 뭘 그렇게 고민하냐,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진해는 그녀의 말대로 그냥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악비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된 한세충은 격분하며 진해를 찾아가 악비를 잡아간 증거를 대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진해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아마 있을 것이다 라는 얼토당토 안 한 말을 했고 이에 더 열받은 한세충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지 않냐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악비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죠. 진해는 악비가 죽기 전날 그를 찾아가 그대는 죽음으로써 충신으로 기록될 것이고 나는 희대의 간신으로 기록될 것이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승자는 나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악비는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죽기 전 유언으로 나의 결백한 마음은 하늘의 태양처럼 밝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독사를 당했다는 말도 있고 처형당했다, 사약을 먹고 죽었다라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하죠. 아무튼 그가 죽고 나서 옥졸이던 외수는 몰래 그의 시신을 빼내 장사진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비의 시신을 진해가 훼손할 것을 염려한 외수는 시신을 자신의 집에 있는 나무 밑에 묻었고 자신이 죽을 무렵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하죠. 이후 악비를 너무 사랑하는 효종이 즉위하고 나서 악비는 누명이 풀리게 되었고 10호로 무목을 받아 구국의 영웅으로 여겨졌으며 1204년에는 영종이 악비를 왕으로 추존하여 항저우의 아광묘에 배양되었고 10호를 충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광묘에는 진해와 부인왕씨 그리고 묵기설, 장준 등이 무릎 꿇고 있는 동상이 만들어져 악비 동상 앞에 놓였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하도 진해 등 간신들 동상에 침을 많이 뱉다 보니 지금은 동상에 침을 뱉지 말라는 팻말이 걸려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불어닥치자 홍위병들의 마술을 피해 가지 못했고 악비의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불로 태워 재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했죠. 악비는 구국의 영웅이자 최고의 명장으로 여겨지는 한편 진해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악비의 전공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 악비 후손들이 쓴 행장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다른 기록과 교차 검증이 안 되거나 공신력 있는 사서에 채택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악비전의 기록만 봐도 불과 500명의 병사로 올출해 10만 대군을 작살냈다는 이야기나 800명으로 도적 50만 명을 격파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군을 격퇴한 명장들이 없지는 않았으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일들을 완전히 다 믿는 것도 애매하긴 한 것 같죠. 그렇다 보니 악비의 불분명한 기록과 과장된 전공은 학계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의 역사 공정으로 인해 교과서에서 악비는 구국의 영웅이라는 평가가 점점 지워지고 있으며 진해도 역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남송 최고의 명장으로 구국의 영웅이었다가 마지막에는 간신 진해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악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